그다음에 이제 4-3으로 넘어올게요. 4-3 장래 이행의소의 소의 이익인데 어제 우리가 248조, 249조 이야기하면서 250조가 사실상 확인에 관한 증서진부 확인의소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조문이 있고 251조가 장래 이행의소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소의 이익은 당사자 적격의 주체적인 측면에 대한 객체적인 측면으로서 서로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데 이행의소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이 주장 자체로 통과하는 거고 소의 이익서도 이행에서는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아요.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에서 이행의 소가 큰 문제 없듯이 이 소의 이익서도 이행의 소는 큰 문제 없는데 하나 이제 우리가 부각시키는 게 지금 251조에 있어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장래 이행의 소의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장래 이행의 소라고 그래서 이때 장래냐 현재냐는 뭐 소 제기 시점에서 뭐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이해하면 쉽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변론 종결 시점이죠. 그러니까 소송의 판결에 담기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고 담기는 거니까 변론 종결 시점에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떤 청구에 대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변론 종결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갚을 의무가 아직 없으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원래 원고 청구가 기각되겠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무언가 그 변제기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 가서 안 갚는다는 전제를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이 상황이 뭔가 지금 막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서 소의 이익을 뚫고 들어가서 원고 청구를 인용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장래 이행의 판결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기록형 등에서 등장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이죠. 어떤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있고 이자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하면 맥시멈 받냐면 다 갚을 때까지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까지는 현재 이행 부분에 대한 청구이고 현재 변론 종결 시부터 그 부분부터 기준 시점부터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어떤 지연손해금으로서 예컨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뭐 연 20%를 청구한다든지 하면서 그 부분이 장래 이행 청구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원금이라는 청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자 약정이 있다면 물론 상사관계에서는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이자가 붙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 청구가 하나의 소송물이 되고 그다음에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하나의 또 청구가 되면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또 정확히 분석해 본다면 이미 변제기 이후에 지금 변론 종결시까지 부분이 있고 변론 종결시 이후 부분부터 장래 부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장래 이행 청구가 나타난다. 장래 이행 판결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래 이행 판결에 대해서 하나 또 쟁점이 되는 건 나중에 처분권주에 관련해서 당사자는 현재 이행 청구만을 하고 있는데 즉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제기가 지금 이미 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청구를 했는데 심리하다 보니까 변제기를 한 6개월 유예를 해줬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왕지사 이렇게 싸움이 되고 뭐 피고 입장에서는 뭐 빌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싸움을 이미 벌리고 있기 때문에 변제기 자체만을 6개월 뒤로 미뤄진다라면 아예 지금 부분서 변제기 6개월 뒤 거를 지금 입장에서 싸움의 흐름에 봐서 미리 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부분서 해줄 수 있다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또 무슨 문제가 불거지냐면 현재 이행의 청구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장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게 처분권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현재 이행에 대해서 장래 이행 판결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뭐 그거 비슷한 게 단순 이행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도 비슷하게 보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장래 이행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금전적인 청구에서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어떤 토지를 빌려줬는데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토지를 불법으로 침탈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실제 반환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변론 종결시 이후 시점에 다음 달 이렇게 되는 것 부분이 돼서 장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타입이 기록형의 청구 취지의 틀에서 자주 쓰이는 틀이니까 입에서 돼가지고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 설정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본 거는 장래 이행의 어떤 판결로 내려지는 것은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인도시까지의 어떤 월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이 토지 인도가 아니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예요. 이 소음 사건으로서 지금 설정을 한 게 이 사례 문제인데,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도 한 2년 전에 한번 신문서 2년 전에 로스쿨 들어왔을 테니까 관심 있어서 봤었을 텐데, 대구의 젊은 변호사가 되게 횡재를 한 사건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변호사로서 어떤 경력이 일천하고 한데 뭔가 한 건을 잡을 수 있는 게 무슨 뭐 정보 누출 사건에서 여러 명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명 모았기 때문에 한 10만 원, 100만 원씩 청구해도 상당수가 모으면 못 된다, 이런 기획소송을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잘 이기기도 쉽지 않고 조금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되게 좀 뭔가 변호사가 뭐 좀 기망적으로 뭐 해줄 듯 하다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좀 그런데, 제대로 변호사가 의미 있게 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사건이 뭐냐면 공항 주위의 소음 피해 사건이에요. 공항 주위에. 지금 그래서 대구의 그 공항에서 이제 소음 피해 사성을 냈어요. 그래서 소음 피해는 우리가 일반 소음 피해는 데시벨로 뭐 몇 데시벨 이상이면 수위 한도를 넘는다는데, 이 공항 피해 소음은 웨클인가 뭐 그런 단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에클 이상이면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그래서 뭐 얼마씩 인정된다든지, 뭐 가구당 월 뭐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그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 동네 살기 시작한 어떤 시점부터 조금씩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 그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게 실제 280억 중에 8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터졌어요. 그 주위에 한 3천 가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 근처에.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그것에 따른 보수가 67억 정도가 받게 됐어요. 뭐 한 20%가 걸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사인을 해줬냐면, 지연손해금 너 큰 의미가, 우리가 뭐 지연손해금 이런 게 큰 게 아닌 줄 알고 다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 변호사한테. 지연손해금은 더 알아서 해라.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연손해금이 260억에 160억 원이 붙은 거예요. 160억 원이. 지연손해금이.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소장 부분을 송달한 때부터 어떻게 붙어요?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씩 붙는데 260억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면서 한 3년이 흘렀어요. 1심 판결이 나면서 2심, 3심 하면서 끝내 이겨. 이건 다 이겨요. 지금 소음 피해는 다 이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지금 전국에서 50몇 개 공항이 있는 동네는 어떤 공항은 지금 혹시 자기 고향이나 어디 공항 있으면 한번 봐봐요. 공항이 있는 데에는 어떤 동네는 지금 3팀이 소송하는 데도 있어요. 세 명의 변호사가 달라붙고 그 동네 사람 한 3팀 모아가지고 지금 전국에 56개의 공항에서 소송이 한 7, 80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는 2, 3건씩 벌어지면서. 그건 확실히 이기는 거예요. 이기니까 지금 무슨 쪼잔하게 10만 원, 100만 원 정보 노출 사건 지금 뭐 인터넷에서 욕먹으면서 모으지 말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나. 지금 이왕조사. 그 변호사 지금 이제 진정받고 형사 고소까지 됐어요. 뭔가 왜 그러냐. 그 주민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예요. 자기네한테는 이제 1인당 가구에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막 이렇게씩 왔는데 변호사가 뭐 합계 지금 원래 거에 보수에 한 6, 70억에다가 이거 180억 원인가 가져가서 270억인가를 가져간 거예요, 변호사가. 자기네들 것도 한 뭐 300억 정도였겠죠, 그 다 합치면. 근데 하여튼 1인당 한 8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1000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뭔가 변호사가 200억이 이렇게 가져가니까 열받은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가지고 진정 넣고 막 형사사건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1심에서 무죄였다가 막 지금 유죄로 가고 있대요, 변호사가 갑자기.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 의료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금이 260억이니까 20%가 4년을 넣으면 단순복리라도 4, 5년 흘러면 그 원금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이 흐른 것 같아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오면서. 그래가지고 268억의 총액에 대해서 한 160 몇 억이 붙은 거예요. 지금 한 3, 4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들은 처음에 아무 의미 없는 뭐 지연손해금 쪼잔한 거 이렇게 사인을 해준 거예요. 사인해줬다가 그게 금옥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가지고 변호사가 대박을 터뜨려고 뭐 대박 나오면 되잖아요. 뭐 비난받는 건 일순간이죠. 200억 어디 평생 만져보겠어요. 평생. 형사피소 거기도 형사피소 또 걸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내 1심에서 무죄였는데 뭔가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조금 내놓지 왜 이렇게 끝끝내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한 100억쯤 내놓지 100억만 가져가고 지금 그런 사건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런 소송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이나 지금 말하려는 거는 어디까지만 청구했냐면 지금 변론을 종결하면서 애초부터 자기네가 처분권주에서 신청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6, 70만 원 뭐 정도씩의 손해가 있다 해서 그게 한 공항이 생겨서 그런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이착륙 하는 비행기가 막 이제 늘어나면서 막 이렇게 소음이 이제 커지면서 이런 게 예를 들어 언제부터 청구해서 지금 기준으로 그걸 쌓아 모은 게 한 가구당 1,000만 원, 1,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을 뿐이지 다음 달도 이제 월 30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 다다음 달도 30만 원 발생한다는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사건들은 지금까지 거를 모아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씩 예컨대 청구한 거고 그것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소송하다가 3년이 흐른 거예요. 4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는 토지 인도와 같이 불법 행위에서도 이제 뭐까지 주장하려고 하냐면 다음 달 것도 내놔라. 다다음 달 것도 내놔라. 다다음 달 것도 70만 원 정도 손해가 우리 집에 발생했다 내놔라. 이런 청구를 들어가면 이때 미리 청구할 필요에 있어서 불법 행위 소송에서는 우리나라 판례는 아니지만 엎치락뒤치락 하는 싸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했어요.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그 장래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씩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기존의 항공기 소음 등의 장래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기준으로 모아서 청구하는 고까지만 하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는 청구하지 않는 게 소의 이익에 있어서 지금 부정한다든지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청구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보는데 아마 일본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건 소의 이익을 부정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는 하나의 시점은 이제 여기서 교과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는데 이것을 소의 이익을 인정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방적 기능이라고 그래서 장래 부분을 미리 청구할 부분을 지금 인정해주면 공항이 서둘러서 이 판결에 대해서 서둘러서 소음을 줄이려는 방비 시설을 하는 이게 적극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장래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피해자는 일단 지나간 과거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그 기본 이념은 과거 받은 피해를 전부해 주는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전부 받는데 다음 달 거를 예상해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해주고 다다음 달도 판결해주면 그런 정도의 소음이 계속 된다는 전제에 그만큼 배상해라 라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쪽서 거꾸로 시급하게 안 물어주려면 이 소음의 방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판결은 이제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그쪽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방지 시설을 했으니까 이제 소음도가 몇 웨클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청구 이소를 그쪽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스템 알겠어요? 아까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게 승계인이라고 일단 하고 집행법에서 그 스스로 나 승계인이 아니니까 판결의 효력에 집행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걸 그 사람이 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승계 집행문의 단계에서 미리 이쪽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집행법에서 벌어지는 차이인데 이 경우도 미리 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생기고 집행력이 생기잖아요. 판결이 떨어지면.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도 그 내용대로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상황의 어떤 변동을 갖고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그자로부터 청구 이의소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의 피해에 대해서 미리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면 인정된다면 그쪽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매달 그렇게 물어내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피해 입은 자가 다음 달 매달 청구한다면 극단적으로 다음 달 가서 그 달 거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 달 가서 또 그 다음 달 거 청구하고 아니면 한 1년치 모아서 1년 뒤에 그 청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조금 만만디가 되는 거죠. 이 가해를 일으키는 쪽에서 일단 이건 지나간 건 물어주라고 그랬지만
네가 또 귀찮은데 1년 거 모아서 하려면 해라 해서 그 임하는 태도가 어떤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발등에 불은 판결이 내려지면 이때 발등에 불이죠. 그냥 시간 흘러가면 그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별다른 조치 없고. 그다음에 별다른 조치를 했어도 그걸 또 법원에 의해서 인정받아야 되죠. 그 인정받기 위한 게 청구 이의소잖아요. 변론 종결 뒤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거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런 것의 소의 이익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어제도 웃기게 얘기했듯이 도롱뇽 사건 같은 데서 환경소송에 있어서 도롱뇽 얘기 안 했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소송에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빠진다면 그 역할이 그건 환경단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천성산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도롱뇽 사건은 이미 알 거예요. 그 천성산 터널을 뚫에 있어서 뚫지 못하게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가 등장했냐면 도롱뇽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도롱뇽과 실은 원고에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환경단체가 등장했어요. 그럼 도롱뇽이 소장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또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그 환경단체가 결국 이 도롱뇽을 내세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생각해보세요. 그 천성산이라는 산에서 피해를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절도 또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그때 무슨 진울 스님이라고 단식도 하고 뭐 그랬던 게 그건데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롱뇽을 내세웠는데 실은 누가 그 피해를 입어서 원고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거기서 뭔가 뭐 요새 방송 또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속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뭐 첩첩산 중에 뭐 환경 피해를 받는다는 어떤 주체를 동물 뭐 거기 사는 서식하는 동물 중에 도롱뇽을 설정한 거예요. 지금 도롱뇽이 거기 서식하고 있는데 환경이 파괴되면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한 거죠. 그럼 환경단체는 왜 도롱뇽을 노렸냐면 두 가지예요. 어떤 사회 문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임팩트를 가하는 거죠. 딱 이런 것에 대해. 그다음에 자기네가 나서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봅시다. 도롱뇽은 어디서부터 걸려요? 실은 당사자 능력에서 걸려버려요. 도롱뇽은. 그다음에 자기네는 어디서 걸려요?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서 아까 52조급을 통과하려면 통과할 수는 있어요. 당사자 능력은 통과할 수 있어요. 어디서 걸려요? 적격이 없어요. 거기에 자기네 단체가 뭐 어떤 전국적인 조직인지 그 부분 조직인지는 몰라도 산속에 피해받고 있는 거 수익 어떤 지금 구체적 그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해서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당사자 적격서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롱뇽을 내세운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내가 외국서 많이 봤기 때문에 환경에서 교과서에 이미 소개해 놓고 있었는데 마침 그 도롱뇽 사건이 나왔는데 그게 그런 외국서는 뭐 토끼를 갖고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도롱뇽 갖고 했는데 그게 지금 뭘 말하냐면 그런 게 어떤 사회적 이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법적인 권리인 환경권을 그럼 예컨대 당사자 능력도 통과하고 당사자 적격도 통과하는 그 산속에 있는 절은 일단 일반적인 어떤 뭐 재단인가 뭘로 통과했다고 쳐요. 당사자 능력. 그다음에 적격도 뭐 산속에 있으니까 피해 입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터널을 금지시키는 권리는 어디서 나와요? 민법에 그런 거 없어요. 환경소송에서 우리가 뭐 수인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착공을 금지시키는 어떤 청구의 요건이 나와요? 민법 어디에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끌고 오냐면 헌법상의 환경권에서 끌고 내려와요. 환경권이나.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 권리가 어떤 개개의 권리가 될 수 있냐 또 이런 뭐 헌법적인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런 거가 한번 소송이 터지면 우리는 지금 난 순수하게 소송법적인 의미로 뭐 동물이 당사자 능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에서 보지만 그런 게 소송형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떤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한다면 이 경우는 교과서에 어디도 안 쓰여 있지만 장래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준다면 물론 공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뭐 공항을 유지하려면 그 소리 나는 걸 니들이 참아야지 뭐 어떻게 뭐 그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피해 입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손해배상 금전적인 뭐 하여튼 손해배상을 받아서 기분 좋다 이 문제를 더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공항은 이제 그 방어 이제 소음을 낮추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 이렇게 큰일 난다라는 것을 딱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자기네가 그런데 그게 소외이익이 없다면 여기가 어떻게 해? 지나간 거는 어차피 졌지만 니네 또 하려면 해라 뭐 하면서 예컨대 서로 이제 막 서로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게 받쳐서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결국 막 또 물어주는 한 있더라도 니네도 막 한번 뭐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면서 그래 나 이제 니네 뭐 그럼 실컷 더 괴롭혀 이왕 나 그럴 바 이왕 소리 더 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왕 돈 물어줄까 확 뭐 소리나 괴롭히고 돈 물어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막 가게 되는 막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외이익을 탁 인정해서 그냥 판결이 내려지면 거기서 돈 이제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막 당장 그냥 한 달이 가면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서둘러 낮추려는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분쟁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소송이 중심이 아니라 이 소음 피해가 줄어들 수 있으면 이 주민들도 뭐 속마음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소음 내가 참을 수 있고 100만 원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의 기본으로서 도저히 이 소음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게 어떤 둘 다 이루어야 될 목적이라면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런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 소송이 소외이익을 인정한다가 이론적인 흥미가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연구자가 연구하는 재미인데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교과서 외적인 얘기를 그냥 덧붙여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래 이행에서에 있어서 251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